양도세는 수많은 계산식이 많이 나와요. 대부분이 1차 방정식이에요. 예, A 곱하기 B분의 C예요. 뭐든지 그래요. 환산취득가, 양도실가 곱하기 양도당 기준시가, 분자 취득당 기준시가. 2005년 4월 30날 이전에 취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2005년 4월 30날 최초로 공시한 공시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 곱하기 분모 최초 공시는 이제 토지 건물 기식 합계액 분자 취득 당시의 토지 건물 기식 합계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토지 건물 기준시가는 토지는 90년 8월 30날 전이 있고 90년 8월 30일 이후가 있죠. 전 것은 또 역산을 해야겠죠. 건물 기준시가는 2001년 1월날 최초로 시행을 했어요. 그럼 2000년 12월 말 이전에 취득했다면 2001년 걸 구해서 취득한 기준과 산정 기준율을 곱해야겠죠. 그러면 몇 번을 뒤집으면 6번을 뒤집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건물 기준시가와 토지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모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이렇게 세액계산 프로그램에 넣으면 지가 알아서 해주겠지만 내가 잘못 넣는 걸 못 찾아요. 혹시라도 그 부표 나온 거 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제가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엑셀로 만들어버려요. 셀 어디다 뭘 넣어서 뭘 곱해서 뭘 빼서 뭘 곱해라. 그러면 지가 답을 딱 계산해줘요. 그래야 그냥 처음에 양도가 취득가 계산은 밑에서 세금까지 다 계산해버리니까 지방세까지 분납까지 계산해버리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한 번만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세액계산 프로그램 그 파시는 사업자 나 싫어하겠다. 아무튼요. 아무튼 다음에 오피스텔 집단상가 기준시가는 이거 잘못 오면 실수입니다. 반드시 홈택스 가서 반드시 기준시가 조회해 보세요. 오피스 기준시가요. 예, 주로 어디만 한다? 수도권과 5대 광역시만 합니다. 예, 거기에 그 조심할 것은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 고시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건물의 연면적을 넣는데 혹여라도 공용면적 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 고시 금액이 548만 원이다. 거기에 뭐가 들어있다? 토지 가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05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기준시가라고 한다면 2005년 1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곱하기 2005년 1월 1일 토지 건물 기준시가 합계액을 분모해 놓고 분자에다가 취득일 현재 토지 건물 합계액을 분자에 집어넣으면 어떤 금액이 역선도 나오겠죠? 그것이 취득 당시의 오피스텔 기준시가입니다. 근데 혹여라도 540만 원 그래도 넣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뭘 내야 돼? 거기다가 연면적을 꼭 넣으셔야 돼요. 연면적. 안 넣으면 엉뚱한 데로 가면 너무 낮아져 버려요. 그래서 혹시 기준시가에 관련해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준시가의 양도 당시 산정 특례를 조심해야 돼요. 특례. 그러니까 기준시가가 오피스텔, 개별주택, 공동주택과 토지, 일반 건물 기준시가가 5억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그 부동산이 경매, 공매 수용이 됐어요. 보상가가 더 낮아요. 그랬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둘 중에 어떤 걸 양도당 기준시가로 해라? 취득당 낮은 금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해란 얘기입니다. 그죠? 플러스 알파. 수용된 걸 한다면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하고 비교해서 더 낮은 걸로 해라. 라고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이것만 달랑 기억하시면 안 돼요. 특례를 항상 우리가 예외 규정을 항상 많이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는 생략을 하고요. 혹시 기준시가에 대한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 569쪽으로 갈게요. 509쪽이네요. 509쪽. 자, 이제는 양도실가, 취득실가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실가라는 의미가 뭐예요? 원래 본뒷말은 뭐예요? 실지거래가액이에요. 그래서 96조에 실지거래가액 정의를 만들어놨죠. 뭐라고 했어요? 양수자와 양도 간에 실제 주고받은 금액을 뭐라고 부르자? 실지거래가로 부르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줄여서 준말로 뭐라고 써요? 실가로 쓴다는 얘기죠. 실가란 말과 가액이란 말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 가액 속의 부분 집합이 실가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양도가를 실가로 쓰게 되면 취득가도 반드시 뭘 써라? 실가를 써라. 근데 실가가 확인이 안 되면 어쩔래? 그래서 시행령 176조 2 사망에 순차 적용해라. 석 달 이내에 매매 사례가가 있다면 매매 사례가를 써라.
만약에 매매 사례가 없고 감정 평균가가 있다면 감정 평균가를 써라. 그것도 없다면 뭘 써라? 환산 취득가를 써라. 그것도 없으면 어쩔래? 기준 시가를 써라. 뭐 그것도 없으면 어쩔래? 없을 턱은 없어요. 그러나 플러스 알파를 해야 돼요. 2006년 7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는 등기부등본에 부동산 등기부등본 뭘 기재해요? 거래가액을 기재를 합니다. 이것이 확인된 실가입니까? 실가로 추정되는 겁니까? 실가로 추정됩니다. 그 다음에 FM도 한다면 등기부 기재가를 취득가로 쓴다면은 그것은 해당 금액은 뭐예요? 기타 필요면 계산공제에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 기재가가 특별한 사이가 없는 한, 짜고 치는 고스톱을 쓰지 않는 한 매매 실지 거래가액이에요. 그래서 계산공제를 안 할 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의 문고리를 하나 만들어 놨죠. 이걸 양도 취득가로 추정한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실과 다를 때는 다른 금액으로 뭐한다? 경정해버리겠다. 예, 그래서 실가는 아닙니다. 추정가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급의 기재가의 기준시가, 환산취득가, 감정평가, 매매 사례가도 취득가의 한 아루 속에 들어간다. 하지만 매매 사례가, 감정가, 환산가를 쓰게 되는 기타 필요는 반드시 뭘 써라? 뭘 써라? 기타 필요는 계산공제해라. 취득한 기준시가의 계산공제. 이거 한다면 뭐가 돼요? 만약에 2005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X값이 나오겠죠. 그 X값에 3% 공제해야 돼요. 그죠? 이렇게 그때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세무조사를 지방청 조사국에서 해요. 조사를 했는데 이게 고가양도를 해요. 고가양도. 그럼 상대편은 뭐예요? 내가 고가양, 상대편은 고가양수죠. 그러면 고가양도에 따른 무슨 일이 벌어져요? 상징세법 35조, 시행령 26조에 시가 대비 거래가 금액이 몇 프로 이상 차이 나거나 30% 이상 차이가 나거나 차이 금액이 얼마 이상 차이 나면은 3억 원 이상 차이 나면은 그 이득을 얻은 자한테 뭘 부과하겠다? 증여세를 부과해버리겠다.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다면 시가의 30%와 3억 중에 낮은 금액을 뺀 것을 뭘로 얻게? 증여 재산가액을 얻게. 특수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비관행적인 거래인 경우로서 시가와 대가가 반드시 30% 이상 났을 때 하나예요. 얼마를 빼줄게? 3억을 빼줄게. 자, 그러면 특수관계 있건 없건 간에 시가가 100억짜리를 만약에 내가 130억 받고 팔아먹었어요. 자, 그러면 양도 당시에 실가는 얼마예요? 130억이에요. 실가니까. 양도세 130억을 신고를 했어요. 근데 조사를 하면서 30억에 대한 3억을 빼주고 27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당했어요.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뭐 해야 돼요? 양도가를 다운받아야 돼요. 근데 안 해줍니다. 안 해줘요. 그러면 대부분이 그래요. 이게 증여세법에 의한, 상징세법에 의한 증여세 부과할지는 아는데 양도가를 경정결정 감을 안 해줘요. 왜?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 90조 2항에 뭐가 있어요? 2항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상징세법에 의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면 해당 증여세 부과받은 금액만큼은 매일 양도가에서 내린 것을 뭘로 본다? 양도 실가로 본다. 법인과의 거래로서 법인세법 52조의 부당해상 부인을 적용받았다고 한다면 법인세법상의 시가를 양도 실가로 한다는 얘기죠. 그럼 법인세법 52조의 부당해상 부인은 어떤 때예요? 특수관계 있는 경우로서 법인이 고가로 양수를 한다면 부당해상 부인을 하겠죠. 저가 양수할 때는요, 부당해상 부인 안 하죠. 그냥 한 번은 하죠. 세무사심에 꼭 나오잖아요. 뭐요? 유가증권은 해요. 왜 유가증권하고 다른 건 안 할까요? 저가 양수분에 대해서. 저가 양수면 입금 산입 해버리잖아요. 그때 부당해상 해버리니까. 그럼 왜 유가증권을 하고 왜 다른 건 안 할까요? 그냥 부동산이라 합시다. 부동산 나중에 팔 때 저가 양수한 차이액만큼이 단기 순이익에 들어가 볼 거 아닙니까? 소득 금액에. 그러나 유가증권은 지금은 10,000원인데 앞으로 5년, 10년 후에 가면 이게 1,000원짜리 수도 있고 상장 폐지될 수도 있고 빵mon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부당해상 부인을 못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간혹 혹여라도 부당해상 부인 또는 저가양도, 고가양도, 고가양수, 저가양수에 따른 이월과세 부당해상 부인 또는
상징세법엔 증여세를 부과당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뒤집어 생각한다면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를 대리는 입장에서는. 이거 아무리 봐도 가짜 같아. 그러면 가짜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을까요? 개별주택, 공동주택 가격, 토지 기준시가를 0.6이나 0.65로 나누어 보세요. 대충 뭐가 나와요? 시가가 나와. 그러면 그걸로 거래했을 거야. 보여져. 그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 그죠? 그러면 혹시 이거 고가양도 아니에요? 혹시 이거 저가양도 아니에요? 특수강이 있어요, 없어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근데 과세관청은 컴퓨터로 그걸 찾아내버려요. 왜냐하면 매해 개별 공시지가 공동주택의 개별주택 공시하면 꼭 신문에 나요. 국토교통부에서 올해는 시가 대비 현실화율을 몇 프로 했다. 예. 그러면 모든 기준시가를 0.6이나 0.65로 나눠보면 시세가 대충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걸로 혹여라도, 마찬가지예요. 과세관청이 컴퓨터로 조회를 하지만 직원이 서면 검토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왜? 저도 그렇게 강의를 했고 직원도 선배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과세관 조사하면 아무것도 몰라. 그래도 조사해. 예. 그리고 과세관청의 직원이 양도상수 증여세 신고서도 못 만들어. 그래도 조사는 해. 왜? 뒤에는 뭐가 있으니까 거대한 국세청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조사권 행사하는 거죠. 그리고 정보를 접하기 쉽잖아요. 근데 우리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이든지 과세관청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실가는 원론적인 실가도 있지만 고가 양도에 대한 실가도 있고 저가 양도에 대한 실가도 있고 그 다음에 부당이상 부인도 걸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양도과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했는데 510쪽에 보시게 되면 이게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일 수도 있지만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일 수도 있어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가 특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인데 있을 수도 있고 특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황 틀어지기 때문에 항상 매매 계약서 써 있는 금액이 실가다라고 확신은 갖지 마세요. 혹여라도 0.65로 0.6으로 나눠 보수적으로 세요. 보수적으로 0.6으로 나눠 보니까 시가가 많이 나와 150억 나올 것 같아. 근데 200억이 거래됐어. 또는 100억이 거래됐어. 그럼 한 번쯤 물어봐야 돼. 왜? 나중에 책임 안 져야 되니까. 100% 걸려요. 100%. 조심하셔야 돼요. 증여서 한두 푼입니까? 네. 자, 그래서 그걸 매우 조심하시고 515 달아가고 쭉 넘어갑시다. 저기 518쪽 특수관계가 없는 자한테 고가 양도했다. 그러면 실가는 맞기는 맞아요. 하지만 상징세법 증여세를 부과당한다면 증여세 부과받은 재산가액만큼을 뭐 해라? 양도과에서 빼라. 뺀 것을 해야 되는데 조사관청에서 우리 스스로가 처음에 신고할 때 이거 고가 양도잖아요. 자, 증여세 냅시다. 그리고 양도가 내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할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예. 다른 사람은 아무 말 안 터구만 왜 당신만 그런 말을 해? 자, 여러분들 수수료 얼마 받아요? 수수료는 받을 만큼 받으시다. 덤핑하지 말고요. 예. 최하 얼마나 받아야 돼요? 최하 300원 받아야 돼요. 그죠? 왜 2, 30만 원, 5만 원, 10만 원 받아요? 그리고 고생하게 해놓고, 그죠? 대신에 내가 서비스를 완벽하게 해야죠. 예. 그러니까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모든 걸 검토해야 된다. 모든 걸 검토해. 그냥 검토가 돼요?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야 되죠. 맨날 제가 그러잖아요. 의뢰인 무슨 말 하면 머리에 휙 지나간다. 머릿속에 빨리 계산해야 돼요. 양도세 얼마 나오겠다. 저는 해보면 거의 비스무리해요. 한 몇 천만 원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말할 때 꼭 그 말을 하죠. 이거 절대 맞는 금액은 아닙니다. 예,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모릅니다. 다만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럼 다 수긍해요. 예, 그리고 최대한 설명을 다 해주세요. 최대한. 왜? 내가 나중에 책임 안 져야 되니까. 그래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신고 다 보낼 때 나중에 신고서 한 부 주잖아요. 거기다 공문을 붙이세요. 기와에 이러이러한 점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거에 지적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나는 책임 없습니다. 의사표현을 해놔야 돼요.
등기 우편으로 보내야 되고 카톡으로 보내버리세요. 그러면 근거가 딱 남잖아요. 그죠? 그래요.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시든지. 저는 사무실에 신고서가 한 장도 없어요. 전부 PDF 파일로 갖고 있어요. 예, 파일만 갖고 있으면 돼요. 예. 굳이 뭐 출력물 갖고 있을 건 뭐가 있어요. 그 납세자한테도 그렇게 마찬가지. 그래서 518쪽에 고가 양도한다면 상증세법 26조, 35조, 시행령 26조에서 고가 양도분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된다. 부당해상 부인 나올 건 나중에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521조 특수관계인의 거래 부당해상 부인이요. 이 101조 1항 규정이죠. 특수관계가 있는 자끼리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만약에 양도된다면 시행령이 정하는 바 167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저가 양도, 고가 양수에 대한 양도가 취득가를 뭐 해버리겠다?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리겠다. 예. 그러니까 101조 1항은 특수관계만 적용돼요. 특수관계 적용 안 합니다. 없는 경우 적용 안 합니다. 특수관계 있을 것. 그 다음에 부당해상 부인의 조세 회피의 목적은 시가와 대가의 차이 금액이 얼마요? 3억 원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3억 원 이상 그러면 플러스 3억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마이너스 3억도 돼요. 마이너스 3억은 저가 양도예요. 플러스 3억은 뭐예요? 고가 양도예요. 자, 양수자 입장에서는 플러스 3억은 뭐예요? 고가 양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고저가 양수도에 따른 부당해상 부인 이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얼른 그 말 같은데 이게 저가 양도인지 저가 양수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탤런트 고수 좋아하죠? 안 좋아. 좋아한다 합시다. 저도 탤런트 고수를 좋아합니다. 저도 고수. 네. 저가 양도, 고가 양수. 특수관이 있는 경우로서 시가와 대가의 차이 금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그 차이 금액을 시가로 나눈 비율이 몇 퍼센트요? 5% 이상. 또는 그랬으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둘 중에 낮은 금액에 걸리면 뭐 하겠다? 부당해상 부인을 해버리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당해상 부인은 일방적으로 뭘로 과세하겠다? 시가로 과세를 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당해상 부인은 굉장히 조심하되 특수관이 없다고 해서 부당해상 부인은 안 해요. 하지만 상속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것은 직접 신고할 때 이걸 만날 일은 별로 없어요. 조사받을 때. 그러면 내가 최대한 조심해야 돼요. 그 말을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부당해상 부인은 그렇다고요. 나머지는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525조 고가주택이에요. 2021년 12월 7일이죠. 이전까지는 양도 실가가 9억 원 초과가 고가주택이에요. 근데 12월 8일 날 개정을 했죠. 12억 초과로 바꿨어요. 근데 종부세는 아직도 11억이죠. 종부세는 그걸 12억으로 바꾸자고 했는데 민주당 쪽에서 반대로 오기 때문에 통과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어찌됐든. 그래서 고가주택이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이 이러실 때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는 수도권의 도시지역의 녹지역을 뺀, 그것은 몇 배? 3배. 수평 투명의 3배까지를, 녹지지역은 몇 배까지를? 5배까지를, 수도권 밖의 주거상업 공업지역은 몇 배까지를? 5배까지를, 그 다음에 기타의 용도지역은 몇 배를? 10배까지 적용한다. 이게 고가주택에 적용이 돼요, 안 돼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해 주시오. 오늘 100% 맞춰요. 안 돼요. 왜 안 되냐 이유 설명할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고가주택이에요.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5배 초과했어요. 그러니까 5배 초과분은 무조건 과세를 하고 그 다음에 비사업용으로 과세를 해요. 5배 이하 부분은 5배 이내 부분은 12억 초과분만 신고를 해요. 이게 맞을까요? 따지지 마. 그냥 통째로 12억 초과분만 과세야. 네, 1번, 2번.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다고 해줘요. 2번이 맞아요. 왜냐하면 89조 1항 제3호의 가로 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가주택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안 해준다? 비과세 못 해주겠다 이거예요. 못 해주겠다. 본법에서. 그러면 89조 1항 제3호를 위임받은 시행령이 몇 조예요?
154조, 154조 2, 155조, 155조 2, 150조 2, 150조 3이에요. 그죠? 그럼 아까 5배, 3배, 10배라는 얘기는 어디 나와요? 154조에 나와요. 그러면 고가주택에 5배, 3배, 10배를 적용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해요. 왜? 본법에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95조 2항에 3항에 뭐라고 써졌어요? 본법.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외되는 주택의 양도 차익은 일항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1항이 뭐예요? 양도 소득 금액은 양도가 빼기 취득가 빼기 기타 비용 빼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양도 소득 금액이라 한다라고 했어요. 그 규정에 불구하고 비과세 요건을 비과세 대상에 제외되는 고가주택을 한다면 양도 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 마이너스 10억을 대입을 한 얘기예요. 이게 5배, 3배, 10배 초과했건 말하건 따지지 말란 얘기예요. 무조건 12억 초과분만 과세해요. 그죠?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시행령 168조의 12예요. 뭐죠? 비사업용 토지죠. 주택의 부수토지가 3배, 5배, 10배 초과한 것은 뭐다? 비사업용 토지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쩔 거냐는 얘기예요. 그죠?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그램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미 고가주택이 주택 면적이 더 넓을 때, 상가가 넓을 때 고가주택 판정은 상가는 무조건 과세를 한다. 그 다음에 고가주택의 안분후 금액이 12억 이하라고 한다면 비과세를 한다.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더 적다고 한다면 주택 양도가만 갖고 12억 초과하면 과세고 12억 이하라고 한다면 몽정을 비과세를 해라. 상가는 무조건 과세한다. 그렇죠? 이건 설명해서 놔두고요. 이놈의 집이 고가주택이에요. 근데 방정맞게 5배를 초과했어요. 그러면 전체 토지분 양도 차익 중에 5배 초과 상당분은 뭐 해야 돼요? 비사업용 토지예요. 근데 그 속에는 12억 초과분도 들을 수 있고 10억 이하분도 들을 수 있어요. 그죠? 자, 이 토지가 전체 양도 차익이 10억이에요. 10억. 여기에는 그냥 편의상 5배로 말합시다. 5배 초과분도 있고 그 다음에 12억 초과 상당분 양도 차익도 있어요. 자, 전체 중에 12억 초과 상당분 양도 차익은 4억이에요. 12억 이하 상당분 양도 차익은 6억이에요. 그죠? 그럼 6억은 비과세예요. 1세대 주택 비과세 건축 고가주택이니까 12억 초과는 4억은 과세예요. 근데 이놈의 땅에 5배를 초과했어요. 예. 5배 초과분이 요렇게 있다고 합시다. 요것이 1억이라고 합시다. 5배 이하분이 얼마가 돼요? 9억이 되는 거죠. 그럼 5배 이하분은, 그러면 5배 초과분이 이 4억 속에 들어올 수 있을까? 6억 속에 들어가야 될까? 아니면 짬뽕일까? 원래는 짬뽕이죠. 근데 만약 이 집이 고가가 아니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5배 초과분 1억은 무조건 어느 쪽에 들어가요? 어느 쪽에? 과세 대상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과세 대상 속에가 12억 초과가 4억이고 5배 초과가 1억이에요. 그러면 4억 중에 3억은 일반세율이에요. 1억은 과세 대상이면서 비사업용이잖아요. 그럼 플러스 10% 해야 돼요. 또 두 번째 이야기요. 10억인데 우연찮게 12억 초과가 4억이에요. 근데 5배 초과분도 4억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비율이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 정착 면적 곱하기 5하고 해당 주택 대지 면적 비율이 똑같을 수 있어요. 12억 초과 비율하고 5배 초과 비율이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면 5배 초과분 4억은 통째로 뭐예요? 통째로 과세이면서 비사업용이에요. 세 번째 또 하나 있을 수 있죠. 12억 초과분이 4억이에요. 근데 5배 초과분이 6억이에요. 6억. 그러면 2억 여가 붙었죠. 예. 그러면 2억은 비사업용 이해 아니에요? 비사업용은 과세일 때 의미가 있을 뿐이에요. 이 2억은 어디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6억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4억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2억은 6억 속에 들어있는 거죠. 이건 비과세예요. 중과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4억이 과세 대상이면서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혹시라도 여러 선배님 중에 혹여라도 5배 초과분은 무조건 과세 중과 적용하고 5배 이하분은 12억 초과 과세면 절대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는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면 의뢰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세금을 더 내는 꼴이 돼요. 그러면 왜 이런 불협화음이 생겼냐는 얘기죠.
자, 비삼용 토지와 종합부동산세 원래 친정집이 어디예요? 친정집이 지방세인 재산세예요. 재산세 규정이에요. 거기에서 갑자기 2006년에 끌고 오다 보니까 노무현 정권 때 끌고 오다 보니까 이게 언밸런스 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법이 서로 상충이 돼요. 대표적인 게 1년 이내에 이사가라, 1년 이내에 전입신고해라, 1년 이내에 팔아라.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소득세 시행령 서로 충돌하듯이 그런 식으로 뒤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의할 사항은 뭐예요? 고가주택이라고 한다면 면적이 얼마는 따지지 말아라. 무조건 토지 양도 차익의 10억 초과 상당 비율만 과세 대상이다. 근데 혹여라도 3배, 5배, 10배를 초과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조심해라. 비상용할 염려가 있다. 그것도 과세 대상인 부분만 중과 대상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526쪽에 주택의 일부분을 양도할 때, 자, 제가 초두에 그런 말씀 드렸죠. 주택의 비과세권을 충족한 주택의 토지만 지분 양도 과세 비과세? 과세예요? 예? 아니 과세요 비과세예요? 주택과 부수토지가 있는데요. 1세대 비과세권을 충족한 집이에요. 토지만을 고가 생각하지 맙시다. 예, 토지만을 지분으로 팔아요. 과세 비과세요? 과세예요. 왜? 주택이 팔리면서 같이 가야 돼요. 자, 주택만 지분으로 팔았어요. 과세 비과세예요? 비과세예요. 주택과 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팔았어요. 과세 비과세예요? 비과세예요. 근데 비과세를 한 걸음 더 나가면 전체를 판다고 가정했을 때 12억 초과는 과세예요. 고가주택에 걸리니까. 자, 토지만을 분할해서 판다. 과세 비과세예요? 무조건 과세예요.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분할해서 판다. 과세 비과세? 무조건 과세예요. 주택만 분할해서 판다. 무조건 과세예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어떤 때는 비과세를 해줘요? 협의에서 수용될 때는 비과세를 해줘라. 근데 곧바로 비과세하면 안 돼요. 전체로 봤을 때 12억 초과한 고가라고 한다면 또 과세예요. 대신에 감면을 해줘야겠죠. 예, 감면. 아시겠죠? 예. 헷갈려 죽겠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네, 그거에 먹고 사는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고가주택이 일부분을 양도할 때는 어떻게 해라? 보시면 박스에 보죠. 주택의 일부분, 타인 소유 부분 양도당 실질 거래가액을 전체 주택 면적으로 나누어 분모에 놓고 양도한 부분 면적으로 곱해라. 이걸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곱하면 어떻게 돼요? 분모 분자가 뒤집히는 거죠. 세법을 왜 이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세법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너무 어렵게 써놔요. 그런데 그걸 이유가 있더구만요. 어렵게 써놓아야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세법이요. 요건 과세할 게 없어요. 이건 제외한다를 더 많이 쓸까요? 제외한다를 훨씬 많이 써요. 뱃속편 크거든요. 그것만 그걸 세법이 뭐라고 열거주의라고 하죠. 예, 아무튼 항상 뭐는 제외한다. 이걸 많이 써먹어요. 근데 제외한다 또 제외한다 어쩌냐 얘기예요. 넣겠다는 얘기죠. 그것이 시행령 160조 3의 1항 1호에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세법 입법에 담당한 세제실 직원하고 이 얘기를 들어봤더니만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림으로 먼저 그려본답니다. 그림을 말로 바꾼답니다. 그것을 글로 바꾼답니다. 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글을 읽고 그림을 만들어야 돼요. 저는 대부분이 강의가 그림 강의입니다. 예. 그리고 그림으로 기억하면 굉장히 오래 연상이 돼요. 안 잊어먹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결국은 일부분을 양도했다고 한다면 일부분 양도가를 일부분 양도 면적으로 나누어서 전체 면적으로 곱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억이 넘어서면 이 집은보다 고가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예, 나머지는 생략하고요. 531쪽. 20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부터는 양도실가 12억 초과. 양도가 12억 초과가 아니에요. 양도실가 12억 초과입니다. 예. 그 다음에 나머지 생략하고요. 나머지는 뭐 큰 의미 놓고 남깁시다. 저기 어디에 보시냐면 543쪽이에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고가주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소득세법 시행령
조의 63조죠. 거기에다가 양도 차익 곱하기 양도가분의 양도가분의 12억을 대입해서 그 값은 뭐 해줄게? 과세할게. 그러면 양도 차익 곱하기 분수의 분모 양도가분의 분자 12억을 대입한 Y값은 비과세를 해준다는 얘기죠. 뒤집어 생각한다면. 예. 그러니까 이건 예외 규정이에요. 단 조건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금을 충족한 주택만요. 근데 1세대 1주택 비과세금은 충족은 안 했어요. 예. 그런데 과세 대상이래요. 그럼 장특공제율은 뭘 적용해요? 표 2를 적용해야 돼요. 반드시 몇 년 이상 거주를 했어라? 2년 이상 거주했어라. 몇 년 이상 보유했어라? 3년 이상 보유한다고 한다면 해당 주택 설령 과세 대상이라 할지라도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이라고 한다면 1세대의 1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아니라 그러면 장특공제 최고 80% 적용해 줄게 라는 얘기죠. 이 표는 그거예요. 이 다이어그램 이겁니다. 5억, 12억 초과 상당분의 비율과 5배 초과 상당분의 비율을 비교해봐라. 그러면 첫 번째 이 이야기예요. 12억 초과 상당, 예전에는 9억이죠. 9억 초과 상당분 양도 차익 소개가 5배 초과 상당분 양도 차익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12억 초과 상당분 양도 차익 과세 대상이면서 5배 초과 상당분 양도 차익은 중과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유형이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을 수 있다. 같을 수 있고 클 수 있고 낮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이어그램에 544쪽까지 다이어그램에 그림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간혹 간과하신 분들이 많아요. 많이 추징당합니다. 예, 구세청 컴퓨터를 못 이기니까요. 간혹 의뢰인이 그러죠. 어떻게 좀 안 돼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국세청 컴퓨터를 속일 수 있으면 합시다. 못 속여요. 귀신같이 알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생략하고요. 넘깁시다. 저기 550쪽이에요. 국가주택이 조특법 99조 3에 따른 신축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조특법 99조가 뭐죠? 99조. 98년 5월 22일부터 99년 6월 30날이 원칙이에요. 근데 국민주택 구매는 2012월 31일까지 신축된 자기건설 주택이거나 분양받은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으로 한다면 해당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전액 세액 감면해 줄게. 5년을 경과해서 판다면 전체 보유의 양도 소득금액 중에 5년간의 소득금액을 빼줄게. 가 이거죠. 근데 여기에는 다른 주택 양도할 때 이 주택은 그 주택을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원래는 있었어요. 근데 그걸 삭제해버렸어요. 그다음에 주의할 사항은 99년 6월 30일이 일몰시한입니다. 예, 정부 안에 이거 있었어요. 근데 국회에서 이걸 바꿨어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고 한다면 12월 말까지 6달 연장해 주자. 그래서 98년 5월 22일부터 99년 12월 말 사이에 취득한 주택이거나 계약하고 계약금 완납한 주택이라 한다면 해당 주택 감면을 해줄게. 예. 두 번째, 99조의 2는 뭐죠?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을 한다면 상대방 1세대 1주택으로 한다면 신주택을 한다면 해당 주택을 5년 내에 파는 전액 감면해 줄게. 단 조건이 있어요. 99조 2는 반드시 뭘 확인해야 돼요? 고민을 확인해야 돼요. 고민인. 예. 계약서에 뒤에 고민이 있어요. 그거 없으면 감면 못 해줍니다. 예. 뭐라고 써놨냐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뭐뭐한 경우에 하나여 감면한다. 뭐뭐하여야 한다. 자, 8년 제촌 자격 농지예요. 근데 감면 신고를 안 했어요. 나중에 어차 잘못했네. 세무에서 전화를 했어요. 나 감면 신고 안 했는데 이거 감면해서 감면해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과세관청에서 감면해 줄까요? 감면 신고 안 했잖아요. 감면 못해요. 이렇게 말을 할까요? 전자가 맞을까 후자가 맞을까요? 전자가 맞아요. 감면 신고를 안 했다 하더라도 감면을 해줘라는 얘기죠. 감면 요건이 충족된다면 이걸 법률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적극적 감면이라고 그래요. 감면 요건만 충족이면 감면시 여부에 관계없이 해줘라. 그런데 뭐뭐한 경우에 하나여 감면은 이렇게 써놨어요. 99조가 대표적인 사례예요. 양도 매매 계약서에 관할 지자체 확인 사항이 날인된 경우에 하나의 감면은 이렇게 써놔버렸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안 하면 감면 못 해준다. 이걸 뭐라고 그래? 소극적 감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여가 들어가면 반드시 준수해야 돼요. 예, 99주에 가고 99주 3은 뭐예요? 2001년 5월 23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신축 분양했거나 완성된 주택, 자기건설주택이라 뭐 해줄게? 감면해줄게. 5년 내에 전액 감면해줄게. 5년 넘으면 5년간 소득은 감면해줄게. 근데 이게 말썽이 났어요. 뭐가 났냐면 5년을 경과해서 판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5년. 그러면 이날이 당초 A점에서 당초 취득이에요. B점에서 완성이 됐어요. 자기건설 주택이니까 사용승인은 임사용에서 실제 가장 빠른 날이 완성주택 취득시키니까요. 그 다음에 C점이 5년이 된 날이고요. D점이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선분 AD의 양도 소득금액 곱하기 분수의 분모 D점의 기준시가 마이너스 취득 당시 기준시가인데요. 이게 A점의 기준시가일까요? B점의 기준시가일까요? 뭐가 맞아요? 말썽이 굉장히 많이 났었어요. 결국은 세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버렸어요. 여기서만 분모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기존 주택의 재개발, 재건축된 경우 한다면 A점의 기준시가라는 얘기입니다. 예, B점의 기준시가 아니에요. 근데 분자는 D점의 기준시가 빼기 C점, 죄송합니다. 5년. C점의 기준시가 빼기 B점의 기준시가예요. 그죠? 예, 완성된 때로부터 5년간의 소득 금액을 뭐 해줄게? 빼줄게란 얘기입니다. 분모는 뭘로 해요? 요걸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놀부 계산이에요. 원래 입법 취지는 그게 아니었었어요. 다 분모 분자가 다 B점에 있었어요. 예, 근데 모 인사가 이렇게 유권 해석을 풀어버린 거예요. 계속 싸운 거예요. 법원에 가서 패소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세법을 시행령을 개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예, 분모값은 A점의 기준시가를 대입해야 돼요. 그러면 B점의 기준시가를 이걸 대입한 거에 더 값이 X값이 클까요? A점의 것을 넣은 게 더 클까요? X값이. B를 넣은 게 더 크죠. 예, 분모가 적으면 적을수록 얻어진 값은 커질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99조의 3에 해당되는 신축주택을 한다면 감면해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주택은 중과 안 합니다. 예. 어차피 감면을, 그러면 농특세 계산할 때가 문제가 돼요. 자, 5년 소득금을 빼버리면 세금이 1억 4천이에요. 예. 근데 5년치를 안 빼면 2억 4천이에요. 그러니까 농특세는 과표가 얼마가 돼요? 농세는 5년치를 뺐을 때 산출세액과 안 뺐을 때 산출세액 차이액의 20%예요. 예. 예, 그 약간 조심하시라는 얘기. 근데 문제가 발생됐어요. 이 집이 신축주택이에요. 그러면서 고가주택이에요. 그러면서 1세대일 때 비과세권을 충족한 주택이에요. 그럼 어쩔 거냐고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의 131조에 중복 배제 규정이 있죠. 하나의 자산에 2개 이상의 감면 규정을 적용을 못한다. 선택해서 하나만 해라. 다만 한 토지가 특정 부분에 일정 감면을 받고 나머지 부분은 별도 감면을 받을 수는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해당 농지가 자격농지이면서 대토농지예요. 2개 다 못 받는다 얘기예요. 하나만 받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가 한쪽은 자격이에요. 한쪽은 수용이에요. 그럴 때는 가능해요. 예. 예, 그런 경우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썽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전체 양도 차익이 10억이 났어요. 1세대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이에요. 전체가 10억인데 12억 초과분이 4억이에요. 12억 이하분이 6억이에요. 6억은 비과세 받고 4억은 과세 받을 거예요. 근데 이 집이 신축주택 감면대상 주택이에요. 그러면 이 4억에 대해서 감면을 해줄 거냐 말 거냐. 이게 논란이 된 거예요. 그때가 99년도인가요? 제가 서울청 계산했을 때인데요. 저는 그랬어요. 이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 규정이 중복 적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해준 게 맞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국세청에서 법무과에서 이것을 안 된다고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4억은 내라.
사학을 감면을 받든지 사학을 비과세 받든지 하나 선택하라 이렇게 나와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기재부에 갔어요. 가서 기재부가 안 된다. 세법 어디에도 중복 배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학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고가주택에 대한 조특법 99조와 99의 3에 따른 감면 규정 적용 배제 여부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뭔 문제가 생겼냐면요. 면적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 삼성에서 이겨버렸어요. 도곡동 타워팰리스 있죠. 거기에 문제가 됐었어요. 연면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이 베란다 면적을 넣을 거냐 말 거냐가 문제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고가주택이 2002년 10월 말일까지는 고가주택의 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이 얼마 이상일 것? 165평방미터 이상일 것. 근데 2002년 11월 1일자로 개정을 했어요. 얼마로 바꿨어요? 45평. 149평방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6억 초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집이 다 99조 3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베란다를 넣어버리면 165가 넘어버려요. 149가 넘어버려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과세를 했어요. 근데 대법 가서 국가가 패소했어요. 예. 그래서 베란다 면적은 공용 면적 아니냐. 그러면 원칙적으로 베란다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서 안방에서 베란다를 이렇게 발코니 쳐다보세요. 쳐다보시면 이 바닥에서 높이까지의 절반이 뻥 뚫려 있죠. 절반이 사시어 놓지 말고요. 그 다음에 전체 폭의 절반이 뻥 뚫려 있죠. 그것을 다 사시로 막아버리죠. 그것도 그래요. 처음에 분양할 때부터 다 막아버렸었어요. 자꾸 말썽이 나니까 예전에 어떻게 해요? 발코니를 터도 관계없어요. 예. 그래서 그걸 넣으면 165가 넘어버려요. 왜냐하면 조특법 99조와 93은 고가주택은 감면 안 돼라고 못을 박아놨거든요. 근데 2001년 5월 24일부터 2002년 12월 말 사이니까 2002년 10월 1일 전에 만약에 보유한 주택이란 165가 넘으면 이상이면 당연히 6억은 넘을 거니까 고가가 되면 감면이 안 돼요. 고급이면. 그 다음에 10월 1일 이후는 149평 이상이면서 당연히 6억이 넘어요. 고급 주택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2003년 1월 1일자로 면적을 싹 없애버렸죠. 뭔만 바꿨어요? 양도시가 6억 초과로 바꿨어요. 예, 금액 기준으로만 남았던 거죠. 그래서 99.3을 적용을 못한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합니다. 넣지 말라는 얘기죠. 나머지는 생략합시다. 그 다음에요. 고가주택, 이제 몇 페이지냐면요. 558쪽이에요. 고가주택인데, 이게 양도 차손이 나요. 12억 초과 상당분 양도 차손이 나요. 어쩔 거냐는 얘기예요. 소득금은 통산 해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양도 차손 난 것을 예전에 국세청 유권 해석은 다른 토지의 양도 소득금에 통산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양도 차손이 12억 초과 상당분도 들어있고 12억 이하 상당분도 있어요. 양도 차손이 만약에 3억에 났다고 합시다. 전체 양도 차손이 3억이에요. 그럼 거기에는 12억 초과분도 있고 12억 이하분도 들어있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양도 차손 3억 곱하기 전체 양도가분의 양도가분의 12를 대입을 해요. 그래서 얻어진 것만 양도 차손으로 통산할 수 있어요. 통째로 풀면 안 됩니다. 왜? 12억 이하 상당의 양도 차손은 비과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양도 차손을 못 해준다고 했었어요. 근데 기재부에서 해줘라 그랬어요. 자, 미등기 양도 자산이요. 미등기 양도 자산이라면 104조 2항에 써놨어요. 등기를 요하는 자산을 취득 당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것을 미등기라고 했었어요. 자, 그 말을 가만히 곰씹어 보면 실질 소유자는 갑돌이에요. 등기를 을돌이 명의로 했어요. 그래서 팝니다. 양도세를 A한테 과세할 거예요. 갑돌한테 과세할 거예요. 그럼 갑돌이 기준은 미등기예요? 미등기 아니에요? 대부분이 미등기입니다. 그래. 아니에요. 등기했잖아요. 다만 누구 명의로 했을 뿐이에요? B 명의로 했을 뿐이에요. 등기한 것은 맞아요. 자,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소지한 부동산이에요. 토지예요. 근데 허가를 못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다시 또 되팔아 버렸어요.
A가 B한테 팔은 토지가 허가를 못 받았어요. 대금 청산이 끝났어요. B가 C한테 또 팔았어요. 허가도 못 받고 안 팔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소유권이 A에서 C로 넘어갔어요. 그럼 B가 가운데가 미등기예요, 미등기 아니에요?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미등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허가를 받지 않고 맺은 계약은 원천적인 잠정적인 무효 상태다. 허가를 받으면 소급표를 갖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대금 청산한 건다 미등기로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대법원 판례를 바꿨어요. B가 C한테 팔 때 이미 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인지 알았다 이거예요. 네가 일부러 조세를 잠탈할 목적으로 일부러 등기를 못한 거 아니냐, 아는 거 아니냐. 따라서 미등기로 본다라고 판례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에 조세에 참탈할 목적으로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를 취득해서 판다고 한다면 미등기에 걸린다. 근데 이런 경우가 과세관청이 미리 인지할 수 있을까요? 인지 못할까요? 인지 못해요. 어떤 때 인지가 가능할까요? 자, A, B로 가서 B에서 C로 가면 소유권은 A에서 C로 넘어가요. 양도세가 누구한테로 나와요? A한테 나와요. A가 그냥 세금 내면 좋아. 내가 왜 세금을 내야 돼? 나는 B한테 팔았는데 이렇게 나와버리면 말썽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일필휘지하죠. 누가 A가 누구한테? 국세청장한테. 몇 년 모레 며칠 날 얼마에 팔았는데 미등기로 팔아먹었습니다. 난 억울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B는 미등기로 걸려야 돼요. 그죠? A는 양도세 추징당해요. 근데 그걸 언제 해야 돼요? 부가 재책기가 지난 뒤에. 그러면 자, 신고는 몇 년이에요? 5년이죠. 무신고는 몇 년이에요? 7년이죠. 허위 부정은요? 10년이에요. 그럼 10년 넘기고 나서 해야 돼요. 그러면 A한테 세금 과세 안 할 거니까. 그죠? 혹시 아버지가 그러면요? 10년 넘기시라고 하세요? 10년도, 지금부터 10년은 안 돼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언제부터 기산일이에요? 언제가 기산일이에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내년 6월 1일부터 10년 지나가야 돼요. 하루 남겨놓고 투서지 말고요.